192호증의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한 방송 3법의 실체가 민노총의 방송 연구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측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좌편향적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도중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방송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3호증 민생회복지원금법 제2요구서입니다. 조건 없이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제, 예산, 국가 부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었습니다. 194호증 노조법 개정안 제2요구서입니다. 이 역시 한 차례 대통령의 제2요구로 부결되었던 법안입니다. 195호증의 1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 제2요구서입니다. 상품권의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통과시켰습니다. 195호증의 2 한겨레 기사와 195호증의 3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부정유통, 깡 등 이미 다양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6호증은 국회법 개정안 제2요구서입니다. 예산안 심사 교착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여 거대 야당의 예산 발목 잡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197호증의 1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제2요구서이고 197호증의 2는 그와 관련된 MBN 기사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밀, 기술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198호증의 1 농수산물 유통법, 198호증의 2 농업재해대책법, 198호증의 3 농업재해보험법, 198호증의 4 양곡관리법 각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틈을 타 재발의하였고 나머지 법안들의 경우 역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생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위험 요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직역에 따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무차별 예산 삭감과 위헌 입법 남발과 관련된 서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당시 절대다수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권, 입법권을 들고 폭주하였습니다. 특히 제2예비비 예산은 무려 2분의 1 이하로 삭감하여 2002년 수준으로 회귀시켰는데 국가의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위헌 입법을 남발하여 헌법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반대로 정부 입법이나 4대 개혁 등 정부 정책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였는데 정부 입법 77건 중 처리는 0건이었고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들을 모두 끊어놓은 것은 그 자체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각부 장관이나 장관급 기관장들 그리고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 감사하던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수개월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가의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특검 역시 200억의 예산, 43억 원의 특활비 이런 것 한 푼도 없이 그리고 파견검사, 수사관, 기타 수사 보조인력 다 잘라내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재판장님을 제외한 다른 판사님들 그리고 실무관님들 모두 탄핵이나 징계입으로 직무 정지시키고 전기세 낼 예산, 종이 인쇄할 예산 모두 없애버리고 컴퓨터 다 치우고 재판금지법 같은 위헌입법 통과시키면 이 재판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사법부의 주인, 주권자이자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선출한 국회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정지시켰다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입법권, 탄핵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2년 반 뒤에 총선에서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다시 법원에 예산 편성해 줄 때까지 재판 안 하고 기다리자. 기일 추정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시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은 1600년 로마 피오리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틀러는 국민투표에서 92%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독재자들은 선거를 통해 얻은 수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삼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 사례들은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들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트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습니다.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항상 정의롭거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역설은 현대 정치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수 대중의 지지가 어떻게 독재의 정당성이 되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병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현상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앞서 뼈아픈 역사를 겪은 후 독일을 비롯한 많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국가 권력 배제 또는 국한문란의 목적이지만 피고인에게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 본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시 야당의 무차별적인 위헌입법, 무차별 예산삭감과 탄핵은 삼권 분립에 따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국정운영을 거부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시도였고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다수결과 합법을 가장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체제 전복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내란죄에서 말하는 두 가지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은 이러한 상황, 즉 특정 정당이 의회의 절대 다수석을 장악하고 입법권, 예산권, 탄핵권을 가장하여 국가를 비상사태, 헌정질서 파괴 상태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헌법 제66조와 7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통령의 책무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하에 선포한 것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